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그해 6월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 한참 월드컵 때였잖아요. 다 시선들이 그쪽이에요. 미국이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포르투갈을 3대2로 꺾는 파란을 일으킨 그날, 중북 청주에서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기석이의 눈에 집안은 어딘가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면 느레 저녁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던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매의 아빠가 즉시 실종 신고를 하고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실종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까맣게 소식이 없던 엄마.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안에서 뭔가 썩는 듯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으로 나 있는 계단을 오를수록 악취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옥상문을 열고 나가서 냄새가 안 나길래 그냥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싶어서 문을 닫고 딱 이제 돌아서 내려가려는데 이제 옥상 물탱크시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구더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구나. 냄새가 시작된 곳은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는 옥상 옆 물탱크실. 진짜 사람도 그냥 하나의 생물체구나 느낄 정도로 형체도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물탱크 옆에 그냥 이렇게 다 앉아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부패돼 있던 시신 한 구.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남매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남편은 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런 남편의 병수발은 물론 아이들 양육과 생계까지 도맡았던 아내. 그런 아내는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실종 직후부터 범죄를 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또 통장이 카드가 우리 가족 통장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 그거를 은행에 조회해봤더니 통장에서 카드로 1,000만 원 빼간 게 있더라고. 100원짜리 우리 집사람은 100원짜리 하나도 진짜 벌벌 떨고 있어요. 아내가 실종된 그날 갑자기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신고했는데도 그때부터 그래. 요즘은 남자들하고 하도 많이 바람나서 도망가니까 그래서 놀러 갔을 거라고. 신경 쓰지 말고 며칠 있으면 들어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당시 경찰은 가출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아내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인출된 은행에서 뜻밖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로 아내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간 한 남자의 모습이 찍힌 CCTV입니다. CCTV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남편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남자는 놀러 가려고 돈 찾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 사진을 봤는데 이거 젊은 애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40대 중반인데 무슨 젊은이. 경찰은 왜 그녀의 실종을 가출로 굳게 믿었던 걸까? 수소문 끝에 우리는 9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무슨 일이 많았냐면 바람난 아줌마들이 대형남하고 같이 한 거예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아유 또 바람나서 나갔는데 밑에 있으면 들어오지 뭐 그렇게 나도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사도 그렇게 알았던 거야. 경찰 수사가 여의치 않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CCTV 사진 속의 인물을 찾아 청주 시내를 헤맨 지 23일째 되던 날. 그때 내가 우리 집에서 그 사고 신호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전화 오면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 사체 발견됐다고. 지가 발견했다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옥상 옆 물탱크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맨 그녀는 줄곧 한 지붕 아래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도무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실종되고 2, 3일 뒤에 아버지랑 동생이랑 옥상부터 지하까지 다 뒤졌어요. 실종 직후에 이곳에 없었다면 강 씨는 대체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한 걸까? 9년 전 국과수 부검 결과는 사인불명. 우리가 사인을 확인하려면
어느 정도의 피부의 모양새,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피부 정상적인 출혈이 있을 만한 그 출혈일이 보일 정도가 돼야만 돼요. 지금 보면 머리 부분은 완전히 거의 그 뼈만 남아 있을 정도로 피부가 완전히 다 소실됐고 백골화되어 있고 목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연을 규명하기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단순 가출로 처리됐던 23일, 그 시간은 사건의 진실마저 흔적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후 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여전히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알고 싶어요. 저희 아직 엄마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딸이니까 마지막 모습을 기억해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은 이 사건에서 손을 뗐고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기석이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항상 드신 밥이에요. 그 사람 같으면 안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강도 사건도 보고 살인 사건도 많이 잡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돈을 빼낼 것 같으면은 꼭 못 빼놓고 그냥 돈만 빼놓고 가지 죽이기까지는 안 해요. 강도범들 내 감각이니까.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이 단순 강도 살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추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용의선상에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소상가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안 해. 일반적으로 억울한 사람은 진짜 억울하고 땅을 피력하고 진짜 무슨 자살해서 죽고 싶고 내 가족 살려내는 이런 사람은 안 해요. 뜻밖에도 강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3층 건물은 주인집인 강 씨네를 포함해서 총 14가구. 당시 대학생이나 술집 종업원들이 주로 새들어 살아왔기 때문에 낮에도 건물 전체가 비는 일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건물은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복도식 원룸 구조입니다. 혹시 이곳 어디에선가 그날 범인의 흔적을 듣거나 본 사람은 없을까? 그 밑에 층에서 세네 사람들과 탈출을 했어요. 근데 조용했었다는 거예요. 현관문을 억지로 열어젖힌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먼저 그날 이 집을 찾아온 인물이 면식범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강 씨가 경계 없이 문을 열어줄 만한 사이거나 혹은 집 열쇠를 가진 누군가, 그 중에서도 물탱크실 위치를 잘 알 법한 사람. 여기에 범행 동기가 더해진다면 용의자는 결국 한 사람으로 좁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채팅한 사람이 제가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막 밖에 채팅했잖아요. 예. 여자만 꼬실 때 별로 꼬시고 막 그래야 돼. 나는 형사에서도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하고 계속 오래 살다 보면 뭔가가 느낄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희망을 보이는 거죠. 실종 직전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강 씨와 남편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강 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동호회는 어떤 곳일까? 동호회 회원을 한 명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사무실에서 근무했잖아요. 나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가고 걔도 못 나가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창을 만들어 놓고 둘이서 수다를 떠는 거야. 너 바쁘니? 그럼 안 바쁘다. 너 뭐하니? 이러면 서로 둘이서 그거 창을 열어놓고 유일하게 이제 밖을 내다보는 세상인 거예요. 강 씨가 활동한 인터넷 동호회는 청주 지역 돼지띠 모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친구를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강 씨는 인터넷 동감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채팅으로 수다를 떠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씨가 실종된 그날도 두 사람은 인터넷 채팅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무슨 대화 하셨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었죠. 기억나시는 내용은 없으세요?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그때 그 친구가 아들 뭐 도시락인가? 아들 밥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화가 끊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대화가 오고 간 것이 오후 3시 30분경. 그날 기석이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다시 말해 강 씨에게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면 그것은 오후 3시 30분에서 넉넉 잡아 5시 사이. 불과 1시간 반 남짓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에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 정수기 판매하고 여자 속옷, 기능성 속옷하고 화장품 같은 걸 판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같이 다니는 사업자들하고 같이 일행하고 다닌 거 그런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단 하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 6월 5일 강 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간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한눈에도 강 씨의 남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냥 돈 인출하는 행동거지가 어딘가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저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예를 강도건조나 뭐 이러면은 그냥 바로 당일날 가서 그때 주변을 상황에서 당일날 가서 바로 안 찾거든요. 이 모든 것이 강도로 위장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 씨가 사라진 그 시각, 강 씨의 집 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카드회사 콜센터입니다. 강 씨가 지니고 있던 신용카드는 물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빠짐없이 조회한 흔적이 통신 기록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남편이 진범이라면 그 은행의 잔고는 뭐하러 전화를 해서 알아봤으며 그 지금 신용대출을 한 흔적들 이런 거는 가족들의 이제 어떤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앙심을 품고 있던 자가 계획적으로 벌인 범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켜 아내를 살해한 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전화로 계좌 조회를 하고 또 일부러 CCTV에 얼굴을 노출하게 했다. 경찰의 추정대로라면 그것은 놀라울 만큼 주도 면밀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시나리오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허점을 드러냅니다. 피해자 시신이 위치한 장소와 살해된 방법 등을 본다면 처음부터 목적이 살인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 사건은 어쩌면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게 아닐까. 그 옥상이나 아니면 그 물탱크를 누가 보통 사용하시나요? 물탱크실 문을 열 일은 저희 가족밖에 없죠. 네. 그럼 혹시 물탱크실에 거기에 물탱크실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세입자들 정도 하고. 당시 이 건물 세입자들도 줄줄이 용의선상에 이름을 올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사진 속 인물과 닮은 세입자 하나가 검거됐지만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곧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물탱크실에 유기한 범인은 대체 누굴까? 이 사건은 핵심이 돈으로 보여지고요. 돈을 노린 누군가가 피해자 집에 침입을 해서 혹은 들어와서 피해자와 조우하고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습득한 뒤에 고의였건 고의가 아니었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고 범인은 상당히 당황한 상태에서 어쨌든 어느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느꼈을 때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안 내, 방안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석이는 그날 거실 붙박이장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창고 수준이었어요. 창고. 그 안에 뭐가 들었었습니까? 그때는 집안에 잘 안 쓰는 물건. 잘 안 쓰는 거. 왜냐면 그걸 문을 열려면은 의자를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범인은 먼저 이곳에 시신을 유기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집 주변을 뒤지다가 발견한 곳이 바로 옥상 물탱크실. 그렇다면 강 씨의 시신은 왜 실종된 지 23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걸까? 우리는 먼저 현장 사진을 토대로 시신이 발견된 물탱크실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와 체격 조건이 똑같은 여성을 통해 시신이 발견된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이것은 물탱크실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안 보이죠? 입구 쪽에서는 물탱크와 벽 사이에 끼어있는 여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피해자 시신은 그곳에 있었다. 사건 직후에 오래지 않은 시간. 그러면 여전히 수사에 날이 서 있고 가족들 모두가 경계 상태이고 주목돼 있는 상태인데 신출귀몰한 귀신 같은 능력의 소지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시신을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탱크 밑에서는 강 씨의 소지품들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강 씨의 가방과 지갑은 그대로 둔 채 카드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강 씨의 카드에서 처음 돈이 인출된 곳은 집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이 은행입니다. 그때가 5시 22분. 강 씨가 실종된 직후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로부터 10분 후 범인은 버스 터미널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또 한 차례 돈을 인출했습니다. 범인의 마지막 행적은 청주를 벗어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시신 발견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수사가 늦어진 탓에 범인은 수차례 돈을 인출하고도 붙잡히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번 셈입니다. 아 그게 돌아다녔어요. 휴대폰이 미국으로 돌아다녔다니까. 그게 많이 오늘 없어졌잖아. 지금 내 기억으로는 오늘 없어졌는데 그날 죽어야 되잖아 그럼. 근데 다음 날까지 있었나? 그 다음 날까지 있었나? 그 휴대폰이 돌아다녔다니까. 그거 심해 마지막으로 심해했어. 위치 추적 결과 실종 직후부터 이틀 동안 강 씨의 휴대전화가 청주 시내를 옮겨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사건은 단순 가출로 처리된 상황.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했던 그날, 만일 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 사건이 9년째 미제로 남을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종된 엄마를 찾아 나섰던 그때처럼 가족은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9년이 지나도록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얼굴을 찾아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원본 사진 자체가 화질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요. 노이즈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우리 화질 개선 프로그램에 넣었을 땐 복원이 쉽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복원을 하고 노이즈도 제거시켜 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선은 나왔어요. 처음에는 거의 얼굴 페이스에 그 눈, 코, 입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화질 개선 기법을 좀 적용해 보니까 눈, 코, 입 정도, 눈썹까지는 특정을 할 수 있게끔 복원이 되는 거죠. 굴곡지거나 이렇게 각져 있는 얼굴의 형태는 아니고요. 약간 동글동글한 형태의 얼굴로 보여지고 볼살이 좀 있는 형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나이 든 사람 같지는 않고요.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얼굴 외에 또 이 CCTV에 찍힌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이제 신체 정보 정도까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문 앞에서 촬영된 게 있어요. 네. 이 인물이 그나마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바르게 서 있는 장면이 잘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진 속에서. 네.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은 3차원 계측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3차원으로 만들어요. 공간 좌표를 만드는 거죠. 3차원을 만들어 놓은 후에 기준값이 좀 필요한데 문의 높이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어떤 절대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건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모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m에서 2.1m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인물이 가장 작았을 때는 160 한 초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2.1m 가장 높았을 때는 뭐 170 초반 정도 나오는 신장 큰 사람이 아니고요. 일반 평균 에버리지보다도 약간 작은 사람이다. 사실 개선된 얼굴 이 사진을 가지고 새롭게 좀 제보를 내보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의미가 있죠. 다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뭐 몽타주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용의자가 있다면 비교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보는데 낮에 갔던 소름 끼친 것 같아. 시간대 나도 그렇다고요. 경남 김해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손꼽히던 국수집. 엄마가 없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차도 있고 가게 문도 열려있고. 아, 네. 네, 근데 사람이 없다. 그런 적이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죠. 김춘자 사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는 전날 밤 국수집에 들렀던 옛 종업원이었습니다. 손님은 그냥 기억으로는 두 분쯤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가요. 2009년 5월 18일 밤 9시 반경 퇴근길에 들러 그날 마지막 손님이 주문한 국수와 김밥을 김춘자 사장과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수집을 준비하고 있다, 뭐 저쪽은 자동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정도? 과일이 참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깎아서 그 통에 넣어준 것 같아요. 가져가는 국수. 응, 그건 내 삶인 것 같아요. 주전자에 담았고. 그러고 보니 가게 문을 닫기 얼마 전 김춘자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전화 통화가 끝난 뒤 국수를 포장하려기에 도왔다는 종업원. 그 사이 김춘자 사장은 과일을 깎았습니다. 국수와 과일은 누구의 몫이었을까? 그렇죠. 물어봤어요? 그런 건 저는 관심 없으니까 누구냐고도 안 물어봤고
밤 10시경에는 국수집을 나와 헤어졌다는 두 사람. 김순자 사장은 평소처럼 자신의 자동차로 퇴근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를 주소만 해서 놀자. 그런데 그날 김춘자 사장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자리를 비추는 CCTV가 눈에 띕니다. 5월 18일 밤 10시 18분경 국수를 담은 쟁반과 배낭을 실은 뒤 자신의 무소 차량을 운전해 국수집을 떠나는 김춘자 사장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김춘자 사장의 지정 주차 자리에 놓여있던 간장통을 치웁니다. 주의를 의식하듯 행동하며 천천히 화면 밖으로 사라진 남자. 몇 초 뒤 차량 조명을 모두 끈 채로 김춘자 사장의 무소 차량을 주차시킨 남자는 국수집 문을 열어둔 채 떠났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장갑까지 낀 수상한 남자. 김춘자 사장의 아들은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신경을 좀 하더라고. 나는 엄마가 잘 지나서 아는 사람이다. 나는 감독에 돈 받으러 간다던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종 수사에 도움이 될 소중한 단서를 전해줬던 고마운 그 사람이 바로 CCTV 속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당시 53살이었던 남자의 이름은 강두식. 그 이전에 오시던 손님이시더라. 그분도 뭐 걔가 출애나 그걸 하니까 여기는 안 있고 가끔 한 번씩. 그날 밤 과일과 국수를 챙겨 김춘자 사장이 향한 곳에 강두식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본 경찰은 그의 소재지 주변을 집중 조사했고 그 결과 한 주유소 CCTV에서 중요한 장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5월 18일 밤 10시 41분경 김춘자 사장이 모는 무소 차량이 주유소 주변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국수집부터 주유소까지는 대략 25분 거리. 김춘자 사장은 퇴근 뒤 이곳으로 온 걸로 보입니다. 주유소를 지나면 나타나는 장소. 현재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은 당시에는 강두식이 트레일러를 세우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20여 분 뒤인 새벽 1시 23분경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김춘자 사장의 무소가 주유소 CCTV에 다시 한번 포착이 됩니다. 새벽 1시 47분 국수집에 나타난 무소. 거리와 소요 시간을 따져볼 때 강두식이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무소 차량을 몰고 왔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화면 속 남자를 강두식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일체 자기는 차도 CCTV가 자기가 아니다 하니까 그거는 뭐 진술 부인을 하는 거죠. 저는 저기서 뭐 올라오는 상태였고 손님은 여기서 5월 19일 새벽 2시경 택시에 올랐던 손님의 얼굴은 그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탓에 흐릿하지만 그날 손님과 나눈 대화는 또렷하다는 택시기사. 트레일러 운수업을 하고 있다 그랬고 요즘 택시는 어떠느냐 그런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 트레일러 운전을 한다는 그 손님을 내려준 위치는 바로 강두식의 트레일러 주차장입니다. 트레일러가 한 대가 두 대가 대지 있을 거예요. 요쪽에. 택시기사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것은 트레일러 주차장 인근 주유소에 설치된 CCTV가 뒷받침해줬습니다. 중요한 목격자가 확보된 상황에서 경찰은 확실한 또 하나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차 트레일러 그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어요. 강두식의 트레일러 안에서 10점의 혈흔을 발견한 겁니다. 흩어진 형태의 작은 혈흔들 중 하나에서 김춘자 사장의 DNA도 검출이 됐습니다. 또한 통신수사 결과 김춘자 사장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 역시 강두식임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두식이 김춘자 사장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에게 살인에 대한 죄값을 전혀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자동차 불법 사용만 했고 살인은 기소를 안 했습니다. 사체가 뭡니까? 관계를 맺다가 뭐 코피가 났다. 그렇게 지가 또 이리저리 둘러댄 상황이고 수사를 받는 동안 팔에 사실 엄청 많았거든요. 팔에 목에. 시골에 풀베로 갔다가 하여튼 나 상실하고.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있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살인죄로 기소조차 못한 겁니다. 저희 엄마가 백팩을 항상 메고 다니셨거든요. 그 배낭도 근데 차에 안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없어요. 가게에도 없고. 네. 그날도 엄마가 챙겨갔던 검은색 배낭. 국수집의 당일 수입부터 보험 증서까지
김춘자 사장은 집에 도둑이 든 뒤로 중요한 서류들을 전부 검은 배낭에 담아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 그 공장 내역서를 그래를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갔더라고요. 실종되던 그해 3월부터 총 11번에 걸쳐 강도식에게 5천여만 원을 송금한 김춘자 사장.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이제 바로 요것도 공사 시작하려고 했었죠. 2층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공사를 앞두고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가 강도식에게 투자를 했던 것 같다고 아들은 추측합니다. 사람들에게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쳐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강도식. 김춘자 사장이 11번에 걸쳐 5천여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그는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돈은 돈대로 빌려줘갖고 다 못 받고 얼마나 많이 빌려주셨나요? 그때가 한 7,600만 원 될 겁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을 뿐이랍니다.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강도식. 그는 여전히 그날 김춘자 사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빚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련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를 하는 이런 사건이고요. 김춘자 사장이 강도식에게 속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철거 때는 사가지 대판당했거든. 이것도 저 가게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니까 믿는 거야. 입맛 때문에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 자신의 트레일러를 이용한 고물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장담했다는 강도식. 정확히 얼마예요 오늘? 3천만 원 돈. 뭐 며칠 있다 줄게, 일주일 있다 줄게, 며칠 있다 줄게 해가지고 춤을 끌어주겠지.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김춘자 사장은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거기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아마도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그랬어야 될 만한 자기 사정이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강도식의 오랜 지인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1억 갖다 내 뼈에서 샀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사기였어. 너는 제일 큰 놈이. 아까 한 4만 닦아야 실종 사건이 발생한 그 시기 강도식은 거액의 도박 빚에 시달렸던 걸로 보입니다. 사업은 크게 하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재산 없습니다. 동건녀가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할부금이 잔뜩 남은 자신의 트레일러를 내세워 투자를 종용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뒤 되갚지 않기 위해 상대를 제거하는 범행 수법. 5월 18일 밤 김춘자 사장을 만난 그는 이틀 뒤인 20일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유기했다면 그 전에 이루어졌을 텐데 그의 운송 스케줄은 꽉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행적을 숨기는 게 당연할 텐데 오히려 수십 번의 통화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화 기록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증거를 남기는 본인의 행적에 대한 흔적을 남기는 실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화 기록이 사실은 이 사람의 행적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대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2009년 5월 18일 오후 9시 57분 통화 버튼을 누르면서 강도식의 범행은 시작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통화 대상도 김춘자 사장. 오고 있는 걸 확인한 듯합니다. 5월 18일 밤 10시 41분경 강도식은 김춘자 사장과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로부터 14분 뒤 그는 세 번째 통화를 합니다. 이 14분 사이에 본인이 의도한 공격 행위가 이루어졌고 살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범행 직후 동료에게 전화를 건 행동은 계획 범죄의 흔적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합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난관에 봉착됐던 걸로 보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그 시각 주차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 50여 분 뒤 그는 김춘자 사장의 차를 국수집 앞에 가져다 주려고 떠납니다. 5월달부터는 새벽에 모욕을 하고 할 그런 정도의 경우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새벽에 돌아서 모욕을 하더라. 최저기온이 섭씨 12도 정도였던 5월 19일 찬물로 씻기는 제법 쌀쌀한 날씨 속에서 강도식은 몸을 씻고 곧이어 자신의 트레일러를 말끔히 세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범행의 종료 뜻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시신을 매장을 못했는데 다른 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식이 김춘자 사장을 만나고 그녀의 차량을 가져다 두기 전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바로 이 1시간 50여 분의 시간 동안 은밀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은 강도식의 트레일러도 김춘자 사장의 무쏘도 주차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승용차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건데. 승용차가 있었어요? 네, 회색깔. 그날 그곳엔 2대의 차량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도식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가 더 있었던 겁니다. 확인 결과 그날 새벽 그의 승용차가 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주유소 CCTV에 새벽 0시 16분경 주차장을 떠났다가 그로부터 51분 뒤 되돌아온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사건 자료를 검토하던 전문가는 강도식의 진술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가 그날 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고향 마을을 다녀왔다는 진술입니다. 이 말들 속에 진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불러댔다고 한 표현인데 그 표현에서 사실은 범행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얻을 때가 있는데 본인이 그냥 다 얘기하네요. 강도에 갔다 왔네. 트레일러 주차장에서 그의 고향집까지는 약 10km. 10분 정도만을 머물러야 51분 안에 트레일러 주차장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성이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공범의 존재인 거죠. 범행 자체는 혼자 하고 매장에는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범행의 특성상 조력자가 있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간이 없던 그로서는 고려해봤음직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거의 문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갖다가 전혀 할 줄을 모르니까. 그를 모르는 강도식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해온 이는 그의 동거녀라고 합니다. 실종된 김춘자 사장은 동거녀 통장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문맹이잖아요. 그러면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이런 때 당연히 이제 이 여자분이 했을 텐데 그러면 이 김춘자 씨가 계속적으로 지금 송금을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취재 도중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상한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을 공급받기 힘든 위치에 축사를 짓고 소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강도식의 형. 매립 당시 심었다던 묘목은 어느새 껑충 자라 있습니다. 나무 심어져 있는 저 매립지에서 선생님이 일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없어요. 이거 내가 뭐하라고 일하는데. 거기서도 뭐 소 돼지를 길렀다고 없어요. 다른 분들이 그러셔서. 누가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할 말해. 땅에 대해 묻자 화를 내곤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리는 강도식의 형. 6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사이 출소를 했던 강도식은 잠시 묻어뒀던 비밀을 좀 더 깊이 숨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조력자를 발견해내는 수사 과정에서 이 범인의 용의자의 범행 사실을 가려낼 수 있을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5월 23일) 가다 보니까 왜 사람이 눕더라고. 그래 이래 줬다가 그렇게 죽었는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신고했지. 바쁘게 비스듬하게 누운 모습으로 발견된 남자. 경상북도 영주에서 개인 택시를 몰던 42살 김 씨였습니다.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예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거 혹시 지라 그래 이거 정말 지라 그래 이거 지라. 맞아요? 지네 맞네.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슬리퍼 한 짝.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피 묻은 돌 2개.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그 피해자하고 용의자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둔기로 맞은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손가락에서는 방어 흔히, 팔꿈치와 어깨에서는 찰과상이 발견된 것으로 봐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결국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만 피해자.
사건 이후 아내는 한 가지 들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 조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을요. 호텔 앞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11시경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주에서 김 씨와 마찬가지로 택시 일을 하는 그의 조카였습니다. 당시 어느 손님으로부터 콜을 받고 상주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는 김 씨. 조카의 말을 토대로 경찰은 그 즉시 김 씨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예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통화는 한 번만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가 약 1시간 뒤 같은 공중전화로 또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건 손님. 약속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님의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난 김 씨는 호텔에서 곧장 영주 시내 어딘가로 이동해 그 손님을 태운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의 목적지인 상주까지는 영주에서 약 80km,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로 가는 도중에 택시가 정차해 다른 손님을 태운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손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돌변해 김 씨를 무참히 살해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날 손님과 함께 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이 나고 안동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 뒤 택시는 상주에서 80km가량 떨어진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아 처음엔요? 예. 여기에 이렇게 딱 정문에 딱.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아마도 그날 새벽 김 씨의 택시를 몰고 현장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이곳 안동으로 온 것으로 보이는 범인. 차를 이렇게 보니까 키가 꼽혀 있는 거예요. 아 택시 안에? 택시 안에. 네. 그래가지고 택시를 절로 옮겼죠. 상인은 술에 취한 어느 택시기사가 불법 주차를 한 것으로 알고 맞은편 상가 주차장으로 택시를 이동시켜 놨다고 합니다. 혹시 택시 안에 범인이 남긴 흔적은 없었을까? 지문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운전을 하고 갔으니까요. 차량 내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닦았다고도 볼 수도 있고 장갑을 꼈을 수도 있고. 영주에서 상주로, 상주에서 다시 안동으로 무려 16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 범인. 하지만 그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딱 한 곳만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저기 카메라 보이죠? 아 저기. 예, 저 앞에. 피해자 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을 하면서 과속 카메라에 찍혔는 거죠. 피해자를 살해하고 안동으로 향하는 3번 국도 위에서 범인은 자신도 모르게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국도를 시속 93km로 달리다가 그만. 과속 단속 카메라의 모습이 찍히고만 범인. 택시기사의 운명을 바꾼 그날의 마지막 손님.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범인을 만난 피해자 김 씨의 행적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근면 성실한 데다 고급차를 소유한 까닭에 먼 길을 이동하는 장거리 손님들이 특히 그의 택시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밤 11시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영주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렸을까? 손님에게서 다시 걸려온 전화. 호텔 앞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54분 호텔 앞에서 손님이 두 번째 전화를 받고 택시를 다른 곳으로 돌린 김 씨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아마도 공중전화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손님을 태우고 상주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시각은 0시 11분경. 이후 40분가량을 달리자 사건이 일어난 상주의 시골 마을이 보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나자 띄엄띄엄 가로등 불빛만이 보이는 좁은 도로. 그 길을 5분가량 달렸을까? 오직 헤드라이트 불빛만 보이는 캄캄한 길. 80km나 떨어진 영주에서 온 손님의 목적지라고 보기에는 어딘지 이상해 보입니다.
우린 여기서 잠시 멈춰 그 시각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중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혈흔이 차 안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범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한 그 지점은 차 안이 아니고 차 바깥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40대 초반의 나이로 건장한 체격을 지닌 김 씨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범인이 휘두른 돌에 맞아 쓰러진 뒤 이어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김 씨. 출혈이 되더라도 굉장히 심하게 빨리 된 형태가 아니고 일정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장감하게 칼이 자입됐다 해서 자입된 순간 즉사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범인은 김 씨가 숨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에겐 의식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1시 13분경 마지막 힘을 다해 119 버튼을 누른 김 씨.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끌고 현장에서 벗어나 문경과 예천을 거쳐 안동으로 향한 범인.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범인은 왜 하필 안동으로 향했던 걸까? 이곳 주민들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버스터미널하고 기차역이 있으니까 됐었겠죠. 택시가 유기된 곳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동역. 또한 버스터미널도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2003년 당시에는 이곳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먼저 당시 운행됐던 시외버스 시간표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새벽 2시쯤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보통 첫 차는 대략 한 6시. 빨라면 6시. 마지막 차는 9시까지. 9시. 그렇다면 안동역을 출발하는 열차는 어땠을까? 잠깐만. 이게 안동에서 2시 22분에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막차가 뭐 새벽 한 2시쯤 있었어요. 2시. 지금도 한 2시 22분이 맞습니다. 비슷했나요? 그 2003년도에. 범인도 혹시 안동역에서 출발하는 새벽 2시 22분 열차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이번엔 상주에서 안동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도주한 범인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119에 구조 요청을 하기 전 아마도 범인은 산길을 벗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3번 국도를 달리는 도중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바람에 첫 번째 과속 단속 카메라의 모습이 찍히고만 범인. 이후로는 단 한 대의 카메라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 범인은 시속 80km 이하를 유지하며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스로 안동에 도착한 범인. 그가 자재산과 골목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9분경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택시에서 내린 범인이 곧장 안동역으로 향했다면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4분 20초 정도 걸리는 상황. 그리고 잠시 뒤 2시 22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범인도 이 열차에 몸을 실었던 것은 아닐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일부러 안동에 주차했지만 차 안에 열쇠를 그대로 두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점은 그 시각 범인이 어디론가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단서. 사실은 지금 이런 동선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예행 연습 이런 것들을 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다만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는 아마도 택시 기사가 저항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예상 외로 소요됐을 그 부분, 상대적으로 더 서둘러서 안동역으로 이동하다가 카메라에 과속으로 증거를 남기는 상황이 전개됐을 수 있다.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는 오직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뿐. 우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이즈를 하나씩 제거하고 해상도를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 사진 속 남자의 흐릿한 이목구비가 점점 또렷해지면서 얼굴의 특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 얼굴에 비해서 입이 굉장히 좀 넓은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 넓으면서 약간 좀 각진 상태의 얼굴로 보여져요. 그런데 탐문 도중 상주에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배달 갔는데 가족들이랑 배달처에서 거기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살인자를 무서웠다고. 상주의 어느 택시기사가 그 당시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를 태운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겪은 일은 대체 무엇인지 우린 그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상주에서 30년 넘도록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는 남자. 그리고 그때 한 1시 가까이 됐어요. 사람이 타면 그 전동 있는 데로 타잖아요, 그죠? 근데 가로등색이 막 밀어가지고 컴컴한 데서 타더라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이제 물으니까 시내를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담배가게 어디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런데 뒤에 이제 우리 유튜브를 켜놔 이걸요. 예. 이거를. 네네. 이걸 켜놓다고 그래. 예. 이렇게 켜놓는데 원래 밤에는 켜게 돼 있어요. 예. 켜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끄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걸 꺼요? 그리고 고객이 밤에는 그거 전면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제. 황 씨의 말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실내등을 다시 켰다고 합니다. 그 틈에 슬쩍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황 씨.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한 남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담배를 사고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그 태도를 돌아가는 거라. 없는 데서 이제 지나 돌아가는 거라. 그리고는 내린 자리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서 있는 거 이렇게 보고 그냥 담배 있는 거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딘가 좀 이상했다는 황 씨. 이거 혹시 기라 그래. 이름만 기라 그래. 이거 기라. 맞아요? 기네. 맞네. 그날 택시기사가 태운 손님은 대체 누구이며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우린 또 다른 손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택시기사 황 씨의 말대로 남자가 택시를 타고 내린 곳은 횡한 도로가였습니다. 도로가에서 이 남자가 이동할 것이라고는 다리 건너 보이는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풍경이 어딘가 좀 익숙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사건이 일어났던 감나무밭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마을을 집중 탐문하기 시작했고 그 마을에 연고가 있는 한 남자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의 아들이라는 남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청송서 출소 산지가 크게 오래되진 않았었어요. 사건 다음 날 안동 영주를 거쳐서 저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그 사람 그 통신 내역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 사진과 범인의 사진을 국과수에서 대조 분석한 결과 귀와 입모양 그리고 아래턱의 형태가 서로 유사하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황 증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따지면은. 근데 이제 직접 증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사건에 관련성 있는 직접 증거가. 대체 진실은 뭔지 한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혹시 이 동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예. 계세요? 지금은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한 씨. 우린 어렵게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맞으시죠? 네. 잠깐 들어와서 말씀 좀 여쭤봐도 돼요? 예. 네네네. 한 씨는 잠시 외출 중이라고 했습니다. 2003년에 그 마을 있잖아요. 사진 찍겠다 하는 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진을 찍겠다고 나를 닮았다 한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사람이요 한번 뭐 해가지고 저게 경찰서 갔다 하다 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도 자꾸 얘기더라고. 어머니는 당시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셨고? 지금 어디 가나 몰랐네. 뭔데 있나? 아니 손님 어디가 이거? 제가 바꿔볼까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SBS의 김영태 PD라고 하는데요. 그 일에 대해 언급하자 바로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한 씨. 뭐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좀만 기다려도 될까요? 그러면?
듣고 싶어서. 선생님. 예? 그와의 통화는 더 이상 어려웠습니다. 늦은 밤 다시 찾아간 그의 집.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씨가 우리를 선뜻 맞아줍니다. 그 역시 2003년 사건에 대해 할 얘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 이라요. 야 이라네. 미치겠어 미치. 수염을 기른 적도 안경을 쓴 적도 없다는 한 씨. 우린 그에게 물어볼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주에 가신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온천 갔지. 온천. 안동 형수 살았지 형수. 그 무렵에 이 마을이나 안동이나 상주 가신 적은 없어요? 절대 없지요. 그렇다면 사건 다음날 휴대전화 위치가 안동에서 잡힌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명예동 당이니까. 그때 실제로 선생님이 쓰던 핸드폰이 몇 개인데요? 몰라 기억이 나. 아니 내가 저 전화한 쪽에 그 공중전화 전화했지. 서울 앞에서. 사실은 당시 휴대전화가 없어 다름 아닌 공중전화를 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씨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 씨가 정말 범인이라면 택시기사의 제보대로 새벽 1시경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아랫마을로 내려와 택시를 탔을 겁니다. 그리고 담배를 사고 다시 현장으로 걸어 올라간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고 도주를 했다는 것인데, 그날 남자가 택시를 타고 내린 곳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약 2km 거리, 즉 왕복 1시간 가까이가 소요되는 동선이기에 1시 27분경에 3번 국도를 지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우린 국내 유일의 미대 출신 몽타주 수사관이었던 정창길 팀장과 새로운 작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범인을 잡고 나보면은 CCTV하고 피의자하고 얼굴이 틀릴 때가 많아요. 인물용 CCTV 카메라가 아닌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카메라에 찍힌 것이기에 실제 범인의 얼굴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정면 사진이라 볼 수 없는 거고 측면 사진이에요. 측면 사진. 우리가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입이 커질 수도 있고 코가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착시라고 보고. 음영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을 감안해 일반적인 얼굴의 구도와 비대에 맞게 몽타주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년간의 몽타주 작업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좀 완료된 건가요? 네. 사진 속 범인보다는 좀 더 갸름한 얼굴. 수염이 있냐 없냐 차이, 이런 차이가 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경 끼고 수염 기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날의 마지막 손님을 찾는 일은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